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의 바다 서해. 서해는 연중 계절풍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거친 대양이다. 1200여 년 전 장보고 선단은 이 바다를 장악하며 해상무역의 신화를 일구었다. 장보고 선단, 그들은 어떻게 이 거친 대양을 건넜을까? 해신, 해상왕, 1200년 전의 벤처기업가, 이들은 모두 장보고를 수식하는 말들인데요. 특히 드라마 해신을 통해 더욱 친근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상 바다를 무대로 대활약을 펼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장보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장보고는 과연 어떤 배를 이용했는가? 또 그는 어떻게 거친 동아시아의 바다를 항해했는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을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장보고 선단의 뛰어난 배와 탁월했던 항해술, 항로법 등 장보고 선단의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보고 선단이 사용했던 신라선입니다.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 흔적을 만나기 위해 일본을 찾았다. 오츠시 비에산의 연력사. 연력사는 일본 천태종 불교의 총분산이다. 이 절에는 오래된 초상화 한 점이 소중히 보관돼 있다. 일본 천태종의 제3대 좌주 엔닌. 그는 장보고와 동시대의 인물이다. 엔닌은 당나라로 건너가 9년간 불법을 공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대승려이다. 엔닌은 자신의 당나라 유학 과정과 경험을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일기 형식의 저서로 남겼다. 바로 이 책에 신라인 장보고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온다. 또한 신라선에 대한 기록도 보이는데 당시 일본인들이 신라선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신라선의 우수성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이 곳곳에 보인다. 엔닌도 바로 이 신라선의 도움으로 당나라를 오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엔닌이 이용했던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은 과연 어떤 배였을까? 최근 신라 해양사와 신라선 연구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학자를 만났다. 그는 신라선의 존재 주목, 그 형태와 규모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왔다. 고대 선박의 경우 그 원형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다음 제가 이때까지 그 견당사선 모형, 그 신라선형 엄선을 해야지 이걸 대양 신라선도 마찬가지. 특히 그 실체와 관련 배 밑바닥 구조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최근식 씨는 신라선의 하부 구조는 첨저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첨저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대양 항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바다를 원양을 항해할 때는 파도도 크고 그런 바람도 많이 불죠. 그러려면은 이 평저선으로서는 보통 우리 강이나 하천 얕은 지역에 다니는 평저선으로서는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선박의 하부 구조는 평저형과 첨저형으로 나뉘는데 평저형은
밑바닥이 평평하여 안정된 구조를 보이는 반면 첨저형은 배 밑바닥이 뾰족하여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다면 장보고 선단의 배는 어떤 배였을까? 모래톱에 얹힌 신라선이 파도에 따라 움직였다는 옛린의 기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첨저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지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이쪽에서 오면 서쪽에서 오면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따가 만약에 파도가 동쪽에서 치면 이것이 또 서쪽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첨저선형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당시 일본의 해외 무역을 담당하던 대제부에서도 파도를 헤치는 능력이 우수한 신라선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신라선의 원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남 목포에서는 장보고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고선박 전문가들에 의해 신라선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지금 복원 중인 배는 4분의 1선으로 약 8m 정도 되는 배이고요. 예, 2개의 돛을 가진 범선입니다. 요즘 도치고. 예.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은 첨저형으로 복원되고 있다. 또 하나 신라선의 특징이 있다. 갑판 아래의 공간이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이른바 수밀격벽 구조가 그것이다. 옛년의 일기에도 이 수밀격벽 구조를 시사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즉 표류했던 배가 다음 날 그대로 항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걸 간단히 어떻게 해서 또다시 항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밀격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없으면은 물이 들어오면 깔아앉아 버리는 거죠. 이 기록에서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해냈습니다. 선창이 여러 공간으로 나뉘는 수밀격벽 구조. 이 경우 선체 일부가 파손되어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비상 항해를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졌던 신라선의 크기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 고대 선박이 전시되어 있는 목포 해양박물관. 지금까지 우리 연안에서 발굴된 선박 중에서 가장 큰 신안선. 3층 건물 높이의 신안선은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고대 선박의 복원 연구에 지침이 되는 선박이다. 신안선은 총 길이 30여 미터, 배수 톤수 약 260여 톤의 대형 선박이다. 이 배에 실려 있는 유물들이 약 2만 3천여 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배는 당시 일본, 고려, 아마 중국을 연결하는 삼국무역을 했던 국제무역선입니다. 이 여기에 솔토된 유물을 보더라도 도자기, 동전, 자단모, 기타 시안유를 한 한약 재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속유물까지 전체적인 유물 보면 확실하게 국제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흔적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선이었던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 역시 이 신안선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선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당시 일본은 신라선을 이용 당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당대에 나오는 일본 견당사선으로 사용된 신라선형 범선의 크기를 보면은 견당사 요원들이 한 150명 남짓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타고 또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또 저 조공품들, 무역품들 이런 거 실어 나르려면은 적화 톤수가 한 150톤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그보다는 무역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역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이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껏 발굴된 동아시아 고대 선박 중 가장 큰 천주만 출토선. 길이 약 35m, 적재 톤수 200톤 이상으로 신안선보다 약간 큰 규모이다.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 역시 이 천주만과 비슷한 크기였을 것이다. 발굴 조각을 가지고 모형도로 한번 신라선의 또 다른 보관해 구조는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다른 선박에서 추정했다. 신라선은 사각형의 돛이 최소 2개 이상. 노를 사용하지 않았던 범선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 마침내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형 범선이 탄생했다. 네, 이것이 바로 장보고 선단이 동아시아를 누볐던 바로 그 배, 신라선형 범선입니다. 막상 올라서 보니 결코 작은 배가 아니군요. 갑판도 널찍하고 배의 높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배에는 최소한 150명 이상의 선원이 탔다고 합니다. 150명의 인원과 함께 물품을 실었던 적재량을 감안한다면 전체 톤수는 300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배는 동력도 없고 오로지 이런 돛의 힘만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배가 정말로 드넓은 대양을 건넜을까요? 특히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바다를 건넜을까요? 지금도 해양 물류의 중요한 뱃길인 서해. 서해는 비교적 수심이 얕아 바람에 따라 파도가 매우 불규칙적으로 이는 거친 바다이다. 서해 항해 여건은 과연 어떨까? 이 색깔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흑산도에서 30년간 평균 자료입니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서해 뱃길의 중요 거점인 흑산도 주변.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매우 민감하게 바뀐다.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7월, 그리고 서해는 하절기 6개월은 남동 계절풍, 9월, 동절기 6개월은 북서 계절풍이 분다. 11월, 12월. 제 생각은 분명히 바람을 이용을 했으리라 보고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러한 기록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바람을 이용한 항해술이 상당히 높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옛년의 기록을 보면 불과 21일 만에 중국, 일본, 다시 중국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서해를 건너는데 약 7일 정도 소요된 것이다. 짧은 시일 안에 정반대 방향으로 항해한 장보고 선단. 틀림없이 서해에서 맞바람, 즉 역풍도 만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선단은 맞바람을 어떻게 헤치고 나갔을까? 제작진은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 모형으로 역풍 항해 실험에 들어갔다. 무선 조종으로 돛과 키를 움직이는 모형 배를 제작했다.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역풍을 발생시켰다. 대형 수조 안의 모형선.
순풍을 받은 배는 순조롭게 전진했다. 방향을 바꿔 역풍을 받게 했다. 돛을 양옆으로 움직이며 역풍을 측면풍으로 변환시켰다. 그러자 배는 지그재그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돛을 좌우로 움직여 맞바람을 이용하는 역풍 항해술은 고급 항해술이자 대양 항해의 필수적인 기술이다. 오늘 실험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서 저 서부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보고 선단의 역풍 항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엔닌의 기록이 있다. 즉, 돛을 조정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역풍 항해는 돛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현대 요트는 역풍 항해에 매우 능하다. 삼각돛을 45도까지 기울여 맞바람을 옆바람으로 바꾸자 역시 지그재그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역풍 항해를 위해서는 돛 외에도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 킬이 없으면은 배가 풍상으로 바람 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킬이 물속에 박혀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배가 밀리는 힘을 없애주기 때문에 바람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줍니다. 역풍 항해를 가능하게 한 비밀이 요트 아래에 있다. 배 밑에는 1m 크기의 킬, 동양에서는 피수판이라 일컫는 구조물이 있다. 이 장치가 옆바람을 받을 때 배가 무한정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엔닌의 기록을 보면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에도 이 피수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신라선 한 척이 모래밭에 좌초했는데 그 하부에 누아라는 구조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누아가 바로 현대 요트 킬, 즉 피수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피수판, 리보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설명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피수판, 누아는 피수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선단의 신라선 역시 이런 역풍 항해용 구조물, 즉 누아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해바다의 거센 맞바람을 역이용하는 역풍 항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장보고 선단. 이들은 탁월한 항해술을 바탕으로 대양을 마음껏 누볐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장보고 선단은 어떤 바닷길을 이용했을까요? 연안을 따라가다가 서해를 똑바로 가로지르는 횡단 항로와 비스듬히 내려가서 양쯔강 하구에 도착하는 사단 항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또한 이곳 장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큐슈 지역, 그리고 중국은 북쪽의 산동반도에서 초주, 항주 등을 지나 저 멀리 남쪽의 영파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장보고 선단은 어떻게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요?
네, 낮에도 망망대해에서는 방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깜깜한 밤에는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물론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천둥번개가 치거나 흐린 날은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요? 지금까지의 기록과 연구 결과를 보면 장보고 선단이 나침반을 이용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과연 나침반 없이 대양을 건너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장보고 선단의 나침반 이용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원양 항해는 방향과의 싸움이다. 목적지를 향한 정확한 항로 유지가 필수인 것이다. 대양을 건너다니는 현대 대형 컨테이너선. 수신기를 통해서 다시 레이더 안에서 분석해서 이 화면에 이렇게 조타실은 항로 유지를 위한 각종 계기판으로 가득 차 있다. 레이더는 기본 장비이며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장치들도 필수적이다. 이들은 항해 도중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준다. 배의 현재 항로를 알게 해주는 자이로 컴퍼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대양에서는 작은 방향의 오차가 큰 결과를 초래한다. 발사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명 저거를 3cm 파 요거를 10cm 파라고 합니다. 첫 다음 항구가 중국 닝보항이라는 곳인데 약 한 500마일 육상거리로 따지면 약 1000km 됩니다. 만약에 1도의 오차를 가지고서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납니다. 지금은 각종 계기의 도움으로 정확한 항로 유지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장보고 선단은 어떻게 방향을 잡았을까? 뗏목을 이용 이미 장보고 선단의 서해 항로를 탐사한 경험이 있는 윤명철 교수. 탐사 당시 그는 주로 지문항법에 의존 서해 바다를 건넜다. 지문항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먼 바다가 아닌 가까운 바다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는 항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육지에 지형지물이 있는데 높은 산이라든가 또 넓은 평야라든가 이런 것들 볼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알고요. 고대인들은 주로 지문항법을 이용했다. 그래서 육지에 바짝부터 항해하는 연안 항로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항해 도중 끊임없이 육지와 섬, 그리고 높은 산 등 특징적인 지형지물을 보면서 항로를 유지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표지가 필요했다. 항로 곳곳에는 많은 섬들이 등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보고 시대는 달랐다. 연안 항로 대신 직접 서해를 가로지르는 사단 항로들이 이용되고 있었다. 망망대해에서 특징적인 지형지물 없이 바다를 건넌 것이다. 이럴 경우 지문항법은 불가능, 대신 천문항법이 사용됐다. 천문항법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지형을 볼 수가 없을 때, 즉 망망대해에 있을 때는 자기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늘에 있는 물체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해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달이 있고 특히 별이 있습니다. 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별이 있는데 그중에서 북두칠성이라든가 북곡성 같은 경우는 고대인들이 항해를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낮에는 태양을 이용하여 방향을 잡았으며
야간에는 별을 이용 위치를 잡았던 것이다. 천문에 대한 인식은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됐다.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고구려 벽화에서도 이미 천문 지식이 상당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으며 달에는 두꺼비가 표현돼 있다. 별자리에 대한 지식도 매우 정확하다. 천문항법의 가능성은 장보고 시대보다 300년 앞선 장수왕 시대, 이미 서해를 건너 중국으로 말을 보냈다는 기록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대양 항해에서는 별을 이용 방향을 잡는 천문항법이 매우 유효했다. 그런데 엔닌의 기록에 보면 당시 장보고 선단은 악천후에서도 항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런 악천후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당나라의 정확한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을까? 방향 계측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전통적인 기법으로 나침반을 만들고 있는 윤도장. 우리의 전통 나침반은 매우 정교하다. 그런데 이런 나침반의 수요층에는 선원들도 많았다고 한다. 여기서는 가차운 데가 군산이나 고음소 같은 데서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선은 틀려요. 나침반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 해서 많이 여기서 몇백 개씩 해갔어요. 360도까지 세밀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 육지의 직관들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주 수요층은 통념과 달리 바닷가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근대적인 나침반은 일반적으로 11세기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장보고 시대보다 훨씬 후의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기에는 나침반과 같은 방위 관측기가 없었던 것일까? 일제시대 낭낭 고분의 발굴 결과를 기록한 책에서 매우 특이한 유물을 만날 수 있다. 사각형과 원형으로 별자리를 새긴 식점 천지반. 방위 관측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장보고보다 700년 앞선 시기의 유물이다. 북한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 매우 의미 있는 유물이 출토됐다. 고조선 유적지 발굴 현장. 칼, 보석, 청동기 등 다양한 청동기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평양 낭낭거리의 이 유적지에서는 지성묘도 발견됐는데 기원전 2세기경의 유물로 판명됐다. 다양한 고조선 유물과 함께 방위 관측기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됐다. 별자리가 새겨진 네모와 원형판을 조합, 방향을 가늠했던 것이다. 장보고 시대 이전 나침반 사용 가능성은 고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유신 묘의 12지 신상이 각각 방위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조성돼 있는 것이다. 장보고 시대보다 200여 년 앞선 문무왕 시대에는 자석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런 자철광은 바로 나침반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연히 육상에서 사용되었으면 해상에서 왜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가? 당연히 사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해상에서 더 빨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방향을 몰라서 더 답답한 곳은 해상입니다. 육상보다는. 육상에서는 바람이 불고 뭐 하면은 나무 밑에서 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쉬면서 갈 수도 있지만 바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배에 의지해서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항행을 해야 될 판인데 이럴 때 그런 계기를 우리가 발명한 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 서해를 건넜던 장보고 선단. 이들은 지문항법과 천문항법에 의존했다. 또한 나침반 등 방위 계측기를 사용한 근대적 항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탁월한 항해술과 항로법으로 바다를 제패했던 장보고 선단. 이들은 분명 당시 세계적인 선단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한 시기 바다를 장악했던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은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대지중해를 주름잡던 페니키아의 배입니다.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페니키아는 이런 선박들을 이용해서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무역품인데요. 금제 목걸이도 보이고 동상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화려한 펜던트 등 바로 이런 물품들이 페니키아 국부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상권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인들은 기원전 13세기경 알파벳을 창안하는데요. 이 역시 상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이후 고대 지중해는 해양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9세기까지 페니키아가 잡았던 지중해 해상권은 우리에게 한니발 장군으로 잘 알려진 카르타고가 그 뒤를 잇습니다. 기원전 5세기가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스가 카르타고를 이어서 해상을 장악하고 지중해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세계 제국을 세웠던 로마 역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한 해양 국가였습니다. 이후 세계사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 역시 바다를 지배한 세력들이 주도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9세기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우리가 세계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연 인물이 바로 장보고였던 것입니다. 이상 국제관이었습니다. 네, 바다를 장악하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영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참여와 노력이 함께했을 것입니다. 장보고 선단 역시 장보고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장보고 선단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산동반도의 항구 도시 적산포. 장보고 시대 당나라에 거주했던 제당 신라인들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즉 청해진의 장보고 선단이 중국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적산포 언덕에는 장보고 기념탑이 우뚝하다. 적산포의 법화원,
바로 장보고 선단이 세운 사찰이다. 법화원은 알곡 500여 석을 거두던 대규모 사찰이었다. 겨울철, 여름철 그 경전의 그 강독이 있는 그런 경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모이들었던 신도들의 수가 250명, 200명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농촌에 그 정도로 모여졌다고 하면은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졌던 절이고 또 그 이 적산포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역시 그 신라 사람들의 중심지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앤니는 이곳 제당 신라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들은 모두 장보고 선단의 중국 해연지 관리인들이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근거로 중국 각지의 관리인을 통해 국제무역의 상권을 장악했던 것이다. 이러한 제당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는 중국 동해 연안을 따라 곳곳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장보고 시대 국제무역항으로 이름 높던 양주. 바다와 아울러 운하교통이 발달하여 일본 신라 등과 활발한 교역을 펼쳤던 곳이다. 이곳에서도 많은 신라인이 거주했다. 이들은 바다를 통한 국제무역과 운하를 통한 내륙 상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양주와 더불어 역시 국제무역항의 하나였던 초주. 앤니는 이곳 초주에서 신라 선원 60여 명이 일본의 견당선을 이끌었다고 적고 있다. 당시에 중국 운하 상권 역시 신라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소금, 숯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고 있었다. 황해 서쪽의 곳곳에 중요한 항구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이 거점을 통해서 본국 신라라든가 아니면 일본과 무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역에 비슷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운송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원이라든가 또는 이를테면은 조선업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숯을 굽는다거나 또는 소금을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적어도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당 신라인들은 선박 제작과 항해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이들이 바로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과 운하를 통한 내륙 상권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장보고 선단과 연결돼 있었다. 이처럼 제당 신라인들은 장보고 선단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것이다. 중국 강소송의 연수현, 역시 제당 신라인들의 근거지였다. 앤니는 당시 신라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 즉, 신라인이 없으면 배가 출항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연수현 가까운 곳의 숙성촌. 이곳에는 아직도 제당 신라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장보고와 관련된 신라인 주거 유적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就是大概那时候呢，我们听人家讲了或者书上记载的，也就是几十个人，大部分都住在那个东边那个陶湾那个地方。
再来一块，这边原来也是个山，下面全部是海，这一说追忆到以前有很长时间。 이들 역시 장보고 선단의 일원이었다. 무역사무소에서 가령 물품을 모아두거나 혹은 또 갖고 오는 물건을 팔거나 하는 그러한 이제 사무소를 두고서 그 정부 장보고 무역 그 선단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했던 재당 신라인들이니까 상당한 뭐 관계가 있고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신라 사람들의 무역 활동이 활발히 꽃을 피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일본의 주요 국제항인 하카다항. 장보고 시대 국제무역을 관장하던 곳은 대제부였다. 즉 이곳에서 입출항, 무역품 거래 등 공식 업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발굴 조사 결과 신라 물품이 발견되어 이곳 대제부가 당시 공식 무역 창구였다는 것이 확인됐다. 향춘 신사는 신라인이 자신은 신이다라면서 절을 짓도록 했다는 창건 기록이 있는 곳이다. 앤닌도 당나라로 떠날 때 이곳에 들러 신라인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만큼 신라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다. 이들 목각상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역시 해양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앤닌 일기에도 통역관, 신라 선원 등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日本人よりも多分白木人の方が東アジアの、海のコースなどをよく知っているわけです。それから、中国の東に渡ると東には白木人がたくさん住んでおりますから、そういう人たちともネットワークを作る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白木人のネットワークに日本の遣唐使や、その他の日本人たちが、協力を求める、それを頼りにしているという事実があったわけです。 그렇다면 장보고는 일본의 어떤 존재로 남아 있는가? 교토의 적산 선원, 앤닌의 유언에 따라 세운 사찰이다. 이곳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적산 명신을 모셨다. 즉 그가 일본으로 돌아올 때 풍랑을 만나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 자신을 구해준 이가 바로 적산 명신이라는 것이다. 앤닌의 위기를 묘사한 현판의 그림. 앤닌을 구해준 배의 깃발에는 장보고의 보자가 뚜렷하다. 그리고 적산 선원에 모셔진 적산 명신. 또 다른 이름은 신라 명신이다. 자세히 보면 그는 활을 들고 있다. 장보고의 어릴 적 이름이 바로 활과 관련된 궁복이었다. 이 적산 명신은 바로 장보고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장보고 단순한 무역왕이 아니라 해상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물류망, 즉 바닷길을 장악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의 문제인데요. 재당 신라인, 본국 신라인, 제일 신라인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이른바 항운 조직을 일원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보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육지에서의 면의 나라가 아니라 바다에서 길을 장악한 선의 나라를 세운 특별한 사람입니다. 9세기 장보고 선단. 거기에는 청해진 본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당 신라인, 제일 신라인 등 숨은 주역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곳 장도의 청해진을 근거로 동아시아 3국의 바다를 장악, 국제무역의 핵심이 됐다. 네, 이곳은 청해진이 있던 장도입니다. 우리나라 서남 해안의 작은 섬 장도. 그러나 이곳이 바로 장보고 선단의 활동 거점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장도는 서해와 남해를 연결하는 요충지인 동시에 일본과 중국을 잇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는 바로 이 장도를 자신의 거점으로 선택했고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 바다를 누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당시 장보고 선단은 세계 무역 질서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 선단이 멀리 아랍까지 연결됐다는 증거가 있다. 이곳의 수많은 진열품 중에는 장보고 선단이 취급했던 것들도 있다. 화려한 꽃 문양 무늬가 장식된 머리빗, 이 빗은 바로 아랍산 거북 등껍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966년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발견된 불국사 석가탑. 이때 함께 발견된 유향 역시 아랍물산으로 확인됐다. 아랍에서는 이미 예수 탄생 시기부터 향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라와 아랍 사이에는 교역품이 오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선단과 아랍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집트는 고대 아랍 문명의 상징이다. 이집트의 국립도서관, 이곳에는 매우 흥미로운 서적 한 권이 보관돼 있다. 당시 아랍인이 쓴 기행문에는 신라라는 나라 이름이 뚜렷이 기록돼 있다. 그곳에는 많은 금들과 또한 당시 신라에 대한 묘사와 아울러 신라로부터 들여온 물품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또 다른 기행문에는 신라의 지도까지 표기돼 있다. 이 시대 이미 이집트는 신라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다. 이런 기행문이 나온 시대는 바로 해상 실크로드 시대.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 대신 발달한 항해술을 바탕으로 해상 실크로드가 각광받던 시대. 바로 장보고 시대였다. 아프리카 아랍을 출발한 해상 실크로드는 인도양을 거쳐 중국의 양주 등에서 청해진의 장보고 선단과 합류했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기착지인 양주. 이곳의 당성 박물관에는 신라인 최치원 관이 마련돼 있다. 최치원의 저술 개원 필경에는 당시 교육품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귀족과 왕족들이 사용하던 고급 수공예품들이었다. 해상 실크로드를 남해로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적인 이 해상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그러한 해상 실크로드, 남해로를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장보고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아랍과 신라의 교류 흔적은 경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괴릉에는 서역인 상이 무덤의 수호신으로 서 있다. 이들 아랍인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신라 사회에 편입될 정도로 교류가 활발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선단의 무역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 일본 황실의 유물 보관처인 정창원. 이 정창원 도록에는 당시의 교역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당시 장보고 선단이 취급했던 물품들. 일본에서는 이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만큼 장보고 선단의 물품이 일본에서는 가치가 높았던 것이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장보고 선단의 물품 구입에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산을 탕진해서 장보고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경쟁적으로 구매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 장보고의 물건이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가산이 탕진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한 그 가격의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그 통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장보고 선단의 무역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신분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고 있는 이 기록에 따르면 일본은 장보고 선단의 물품을 사기 위해 목면 7만 둔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될까? 면 7만 둔 정도의 를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당시에 일본 측에 고가로 환산하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한 2만 6천 석 정도의 고가로 환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현재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하면은 1석 곧 80kg을 1석이라고 했을 때 지금 80kg 쌀가가 한 20만 원 되니까 요즘 교환 가치로 한 52억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보고 선단의 활약은 당시 일본의 신분제 사회 기반마저 흔들었다. 장보고 선단과의 무역으로 경제력을 쌓은 신흥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미야타마로 역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로 인해 중앙 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中央の貴族が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専売権、白木の承認が来れば先に買い付ける、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ていたようにですね、京都に住む貴族たちが、そのようないいものをいかにして獲得する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がもう820年代30年代にはあった。でそれがたまたま840年のそのような事件としてですね。 이 시기 일본은 장보고를 보배보자의 높을 고자로 표기하고 있다.
장보고 선단의 위상과 영향력을 말해준 것이다. 1200여 년 전 우수한 신라선과 탁월한 항해술, 그리고 대양을 거침없이 건넜던 항법을 가졌던 장보고 선단. 그들은 동아시아를 넘어 해상 실크로드의 주역이었다. 한반도 서남 해안의 장도를 거점으로 했던 장보고 선단. 그들은 새로운 세계 해상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껏 우리의 지도는 북쪽 대륙만 바라보고 있는 반도 국가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도를 180도 돌리면 우리 앞에는 좁은 육지가 아니라 이렇게 광활한 바다가 열립니다. 해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뜻에서 이런 지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바다를 막고 섬을 비우는 이른바 해금 공도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장보고 이후 한반도의 해상 세력은 퇴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1세기 다시 바다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탁월한 항해술과 뛰어난 신라선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장보고. 그는 여전히 21세기 우리의 미래 지향점인 것입니다.